제가 준비한 얘기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와서 제목을 보니까 이게 꽤 많은 얘기들을 다뤄야 되는 문제가 좀 있네요. 미중도 다뤄야 되고요. 패권이라는 얘기 형태 베이스 아래에서도 저희가 생각할 점이 있고요. AI를 생각을 하자. 기술이라는 전체에서 다시 AI만 포커스할 것이냐, 기술 전반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위치 안에서 성장이라는 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자면 저 제목 안에 거의 모든 토픽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AI를 얘기하고 많이들 얘기할 것 같아서 AI를 어떻게 저희 대한민국 성장 전략과 이중의 패권은 어떻게 돌아오고 저희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가, 우리의 돌파는 저희가 어떤 형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고요. 많은 사람이 또 AI가 있으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조합이 없어지지 않냐, AI가 갖고 오는 가버넌스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실제는 AI가 가져올 세상의 세이프티를 어떻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관련된 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패권 내지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미래 성장 내지는 미래의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 정도쯤에 이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게 다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의 화두라는 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실 만한 문제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또 여러분의 비전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너무 저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저게 정답일 거야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이드에서 제가 나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트렌드, AI가 뭐다라는 걸 제가 다시 다 설명을 하거나 이럴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진짜 또 많은 뉴스나 또 SNS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거를 되풀이해서 이게 정의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 얘기를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가장 밀접하게 미친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은 AI를 누가 되게 기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 즉 현재 지금에 갖고 있는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다음에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브레이크가 하나 일어나는 얘기가 결국 뭔지를 모르는데, 그동안까지 똑똑지가 않았는데 파라메타를 왕창 늘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똑똑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파라메타를 계속해서 늘리면은 지금 더 똑똑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이라는 얘기 안에는 문제가 뭐냐면 얼마만큼의 과거 혹은 우리의 생활을 알고 있느냐, 난리지인데 솔직히 이 난리지를 담는 방법이 기억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을 배우거나 새로운 걸 한다라는 건 결국은 그것을 배워서 머릿속에 뭔가 저장하고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기억을 통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체화된 지식들을 머릿속에 어딘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일이나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기억을 갖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지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지능이 생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게 메모리였습니다. 즉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기억이죠.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 그 기억에 가장 들어간 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건 다 메모리 칩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시대가 생겨서 시간이 흐를수록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 기억을 많이 해야 똑똑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모델이나
그 AI가 다른 것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정답에 가까운 얘기들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가 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퍼스널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즉 여러분의 에이전트, 여러분의 비서를 하나 만들어내니까 그 비서가 여러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비서를 첫날 쓰면은 비서가 그렇게 똑똑할 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10년 된 비서는 이제 여러분이 10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하다 보니 명령 하나만 줘도 알아서 척척 일을 하는 게 유능한 비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지금에 보면 AI도 기억을 얼마나 갖게 만들 것이냐라고 기억을 얼마나 저장할 것이냐에 이제 문제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근데 기억을 저장하는 비용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의 AI는 계산을 얼마나 잘하느냐, 즉 연산을 얼마나 잘해서 스피드 있게 답을 내놓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동안의 관건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들어가냐면 얼마만큼 많은 기억을 AI가 갖고 있게 만들겠느냐. 근데 그 AI 기억을 갖고 있겠다는 게 결국 어찌 보면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지만은 얘가 기억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뭐 저희가 뭐 수학 경시대회를 열었다. 그럼 수학 경시대회에 나오는 모든 문제와 얘기를 다 기억하고 남은 어떻게 했는지 뭐 나온 모든 사건과 얘기를 다 기억할 수도 있죠. 근데 굳이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등수만 기억하자. 이렇게도 뭐 웬만한 문제는 수학 시험은 제가 제일 잘 봤어. A라는 사람이 제일 잘 봤어. B보다는 A가 잘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주 심플한 기억 하나로도 커버할 수 있는 그 많은 기억을 압축시켜서 딱 그것만 나중에 쓰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경시대회에 나와서 누가 수학을 잘하느냐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데는 별 지장은 없죠. 하지만 걔가 왜 1등이냐라고 갑자기 이렇게 묻게 되면은 이제 조금 곤란합니다. 그냥 수학 하나만 잘했어 라는 게 아니 걔가 얼마나 더 잘했냐고 이런 질문을 계속 묻게 되면 대답을 기억이 지워졌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유능한 AI를 만든다는 것이 결국 보면 이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 게 쓸데없는 기억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 되고 인피션트해지는 이 문제와 가능한 한 기억을 제대로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나중에 다른 사건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이제 지금 보면 인텔리전스라는 문제에 비교하면 이제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이제 관건이 됩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지금 메모리 문제로 다가왔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 메모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쓰게 되죠. 많이 쓰게 되니까 솔직히 삼성전자와 저희가 지금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는 상황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이 문제가 갑자기 대한민국 성장 문제로 들어왔고 또 더더군다나 AI가 발전해서 계속 이 컴퓨팅 파워를 늘려야 되니까 이 늘리는 얘기가 전부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얘기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이게 도는 거니까 에너지를 많이 들어가게 돼서 에너지 쪽에 들어있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주식값이 오르고 이익이 많이 생기는 이 과정이 됩니다. 저는 이 현상들을 이제 바틀렉이라고 부르는데요. AI가 발전하면서 바틀렉이 어디에 생길 것이냐 그리고 그 바틀렉에 도대체 그게 국가의 어떤 AI 전략이라면 그 바틀렉을 각 국가들이 어떻게 잘 이용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의 AI의 성장 전략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바틀렉만 또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4가지 정도의 저는 바틀렉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AI 인프라스트럭처, AI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이 되면 좀 기침을 하는 이관지가 별로 튼튼치 않아서요. 그 돈이 많이 드는데 어느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거냐? 그러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게 보통에 그냥 갖고 있던 원래 데이터 센터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시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가 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AI 전용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냥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에서 쓰고 있는 지금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주로 데이터를 스토리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냥 집어넣은 거죠. 필요한데 적당히 꺼내서 쓰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주로 보면 이제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이제 커다랗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빌려주고 물론 뭐 AI 데이터 센터도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AI 데이터 센터가 좀 다른 거는 스토리지를 원래 주무기로 하는 보통 데이터 센터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은 그냥 스토리지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실제로 지구는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지능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프로덕트가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공장이라 치면은 이걸 그냥 스토리지 개념으로 봐서 데이터 센터잖아 라고 생각했던 일반적인 개념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건 AI 즉 지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은 이제 뭐 토큰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만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인데 토큰 1달러당 결국 토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혹은 1와트당 과연 토큰을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이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져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측정법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틀렉이 돈이다. 돈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 거냐 1기가와트 1기가와트는 이제 1000메가와트인데 1000메가와트당 들어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500억 달러입니다. 하나에. 하나 지금 현재 500억 달러가 됩니다. 50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이 솔직히는 그 장비값입니다. 컴퓨터 값이죠. 그렇게 비싸게 받으니까 지금 보면 세계에서 제가 시총이 지금 1등하는 엔비디아가 저렇게 돈을 버는 이유라는 게 이걸 비싸게 파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판다고 딴 데는 이렇게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이걸 팔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우연히 나온 트랜스포머 모델에 아까 말씀드리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GPU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포지션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부터는 미친듯이 엔비디아는 속도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계속해서 새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새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컴퓨터를 더 크고 우수하게 만들어서 시장에다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싸게 받아도 결국 내가 내 거를 사는 게 그냥 그렇지 않은 다른 걸 쓰는 것보다 결국 싸. 이게 엔비디아의 전략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얘기가 되고 다시 돌아가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데이터 센터 말고요. 그냥 데이터 센터를 전체로 다 합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 1기가와트 정도쯤 되는 데이터 센터 용량인데 그 중에 AI로 정말 쓸 수 있는 건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I를 하려면 아니 AI 공장이 있어야 이제 AI를 제대로 생산을 하고 만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문제에 저희가 들어보면 저희의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극복하려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 1기가 정도를 만들려면 앞서 500억 불 정도쯤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몰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 지금 속도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1년에 앞으로 G자라고 얘기하는 1년에 AI 데이터 센터가 최소 10기가와트에서 한 20기가와트 정도를 매년 짓게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짓느냐? 주로 뭐 아시다시피 아까 미중이라고 얘기하는 식으로는 대부분의 얘기는 미국과 중국이 이걸 짓고 있는 상황이 되죠. 아시아에서도 보면 말레이시아,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쪽으로 완전히 데이터 센터를 좀 많이 짓자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보면 법과 얘기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때 이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더 이상 전기가 없어서 이제 모라토리움을 불렀죠. 뭐 나는 이 땅에 나는 더 이상 싱가포르를 안 줘. 대신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나 근방에 있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럼 우리 땅에다 짓고 좀 뭔가를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얘기 하나 드렸습니다. 자꾸 제가 가다가 자꾸 딴 얘기를 자꾸 세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와서 두 번째 바틀렉이라고 생각하는 건 에너지, 전기입니다. 그 돈이 있어도 전기가 있어야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1기가와트라는 게 뭐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원전이 저희 나라 모형으로 보면 1.4기가와트 정도쯤 되는 거니까 원전 하나 정도를 해야 그다음에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돌립니다. 그게 1대1로 딱 매칭이 안 되는 이유라는 게 이제 전기를 줘도 뭐 주변에 다른 걸 써야 되는 거와 이니피션트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PUE라고 부르는 얘기라고 보면은 이제 전기를 얼마만큼 잘 쓰느냐 데이터 센터다라고 부르게 되면은 실제로 보면은 한 1.3, 1.2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전기가 여유분이 있어야지만 한 20%, 30% 여유분이 있어야지만은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전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는 전기가 있느냐의 문제고 얼마짜리 전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컴퓨테이션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꽤 괜찮은 얘기하는데 전력 예비율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림들을 돌리고 움직이는데 전력 예비율을 얼마나 갖고 있냐. 대한민국이 한 30% 이상의 예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있는 캐퍼시티가 제가 기억하는 건 한 150기가와트 정도쯤에 저희가 커패시티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피크로 썼던 게 한 97기가와트 정도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50기가와트에 더 돌릴 거가 남아있죠. 계속 근데 왜 전기값은 이러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시면 이게 저희 하나의 문제는 발전 용량은 큰데 이제 송전을 하는 이 이피션시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로 전기는 수도권을 쓰고 지방에 발전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송전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송전로를 건설하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 제약이 따르고 또 중간에 보면 변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게 좀 어려워서 발전소 크기보다는 저희가 쓰고 있는 양이 좀 작은 형태되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나 인도도 저희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다행인 건지 아니면 뭔지 몰라도 저희는 나름대로 아직은 쓸 수 있는 전기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게 제가 들어오는 하나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요새 트렌드라고 보면 워낙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 먹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뭘 같이 짓느냐? 아니면 발전소를 같이 묶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중앙 그리드에서 개통해서 전부 이걸 다시 뽑아오려니까 데이터 센터의 플럭추에이션, 즉 연산을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그러고 막 전기를 많이 썼다 적게 썼다가 하는 거가 기가 단위 형태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개통해서 이걸 다 충분히 다 받아주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아예 이제 최근에 나온 모델 중에 하나는 아예 AI 데이터 센터는 발전소와 같이 지어버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기를 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한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기라면 그냥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건 그냥 뭐 한전에서 전기 주면은 그거 받아서 난 돈 내고 쓰면 그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 형태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그리드하고는 별도로 전기는 알아서 해라.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전기는 다 빅텍 너희 AI 하는 플레이어들이 알아서 너희가 만들어서 너희가 다 해. 이걸 중앙에서 다 공급해다가 이걸 다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중국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전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뭐 중국은 중국대로에 지금 보시면은 이 동수소산 그래갖고 주로 이제 서쪽 지방에서 주로 많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태양광 등등 뭐 혹은 석유, 가스, 이 석탄까지 다 동원해서 전기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그 전기를 이제 서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주로 해안가에 있는 뭐 북경상해, 신천 뭐 이런 곳에서 결국 보면 이제 컴퓨팅과 얘기를 많이 놓고 거기서 이제 쓰게 만드는 내셔널 전략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고 상당히 많은 전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은 미국보다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고 빠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속도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AI 전쟁에서 전기 쪽으로 보면 중국이 더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요 하나가 이겼다고 모든 게 이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에너지의 어베일러빌리티를 보면은 중국이 지금 현재 더 앞서 있다. 근데 중국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GPU를 가장 우수한 GPU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를 갖고 가장 이피션트한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지능 형태 레벨에서 보면 미국한테 아직은 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반도체 개발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캐치업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저희 같은 반도체 회사에도 위협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건 결국 내셔널 자기네 패권 경쟁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바틀렉 얘기했습니다. 바틀렉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빨리 끝냈습니다. 세 번째 바틀렉은 GPU였습니다. 근데 GPU는 다 아시다시피 아까처럼 이제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독점 형태가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챌린지가 많이 돼서 구글의 TPU라든가 이제 새로운 종류의 PU죠. XPU라고 불리는 어떠한 종류의 PU 프로세스 유닛을 계속 이거 만들어서 시장에다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보면 아직도 저희가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 칩만큼 성능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값이 좀 싼 게 있고, 네, 현재 AI 시장이라는 게 이제 여태까지는 주로 트레이닝, 훈련 시장이었는데 이제 인퍼런싱, 추론 시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추론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추론을 하느냐가 중요해졌고 그래서 어느 한 시스템, 엔비디아가 만든 한 시스템 갖고 거의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 이 상황이 이제 이 시대가 좀 지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켓을 세그멘테이션이 계속 오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세그멘트마다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달라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인퍼런싱 추론 시장의 형태에서는 내 시스템과 내 하드웨어가 더 우수해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아니면은 이 시장이 훨씬 더 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GPU의 바틀렉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그 존재된 바틀렉이 계속해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터리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칩이 왜 문제냐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뭐 AI에서는 이제 키밸류 캐싱이라고 그러는데 계산을 해서 뭔가를 연산을 내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그 메모리를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중에서 내가 프로세스에 필요한 걸 얼마나 끌어올 거냐. 즉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하나 받으셨을 때 머릿속에 들고 있는 기억과 지식을 어느 레벨로 어디서 끄집어 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듯이 그게 얼마나 끌고 올 능력이 되는 거가 이제 전부 연산 즉 각 모델의 지능 차이, 퍼포먼스의 차이가 되는데 이 차이에 아까처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계속 늘릴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내게 부족하면 모델 자체가 내게 져버리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나 또 HBM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왜 HBM이 이렇게 난리를 떠온 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는데 이 연산 바로 옆에 붙이는 게 HBM입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무슨 문제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하고 있었던 들고서 쓸 수 있는 기억을 가장 바로 옆에다 놓는 거죠. 그래야 속도도 가져올 수 있는 코스도 가장 좋으니까 바로 옆에다가 붙인 겁니다. 즉 GPU라고 만든 하나의 그 칩 옆에 여기서 보면 한 8개의 HBM을 같이 붙여서 아예 하나의 칩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이 속도가 떨어져서 이제 모델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든 칩들을 저희가 보면은 이제 AI 엑셀러레이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AI 엑셀러레이터 전반의 칩들을 아주 커다란 칩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다 공급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내가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모리는 HBM이라고 생각하는 걸 바로 옆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이 HBM이 안 쓰게 되면은 이제 내 성능이 또 AI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비싸도 HBM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가는 거고, 솔직히 이런 HBM을 만들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게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다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중국 빼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 HBM이 상당히 AI에는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HBM만 중요하게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 하도 기억해야 되는, 기억을 시켜야 되는 얘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HBM에다 모든 기억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억에 대한 하이 밴드위스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저장을 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기억하게 될 때 일부는 빼다가 다른 칩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의 D램에다가 이제 이것들 옮겨 놓고요. 그 D램에도 이게 넘쳐나면은 그 밑에 이제 스토리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도 보면 이제 NAND죠. SSD라고 부르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다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기억을 해주는 그게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인데요. 이 안에다 집어넣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이제 아예 하드디스크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기억을 꺼내오는데 돈도 들고 스피드가 엄청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했는데 시간이 엄청 이제 기억을 끄집어 내려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뭔가 기억을 하고 내가 알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려고 끙끙거리시면 한 30분 정도쯤 시간이 있다가 뒤에 가서 나 그래 그게 뭐였어? 라고 이제 찾아내는 것과 비슷하게 컴퓨터도 이제 어딘가를 감춰놨던 건데 그걸 끄집어서 갖고 오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게 거기 있는지 자체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갖고 오는 결국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AI의 경쟁력이 거의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메모리 바틀렉이 이 안에는 존재를 한다. 그래서 메모리를 내가 사고 싶어도 아예 붙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하도 AI 쪽에서 쓰는 메모리들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원래 D램이라고 생각하는 저희의 그 메모리 칩들은 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TV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PC 컴퓨터에도 다 들어갔던 얘기인데 솔직히 그쪽에 줄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이제 저도 상당히 저를 못 살게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요새 상황에서 자동차에서부터 어디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 메모리를 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의 생산량은 정해져 있고 원하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공급 부족이 어찌 보면 저한테는 즐거운 얘기죠. 돈을 많이 벌니까 좋지 않냐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그렇게 영원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공급을 빨리 늘려줘야지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면 이게 너무 비싸지고 없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메모리를 안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열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저희의 메모리 칩이 이제 보면 아무래도 필요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덜 쓰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니까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근데 또 답답한 건 이 공급이 이렇게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땅도 들어가야 되고 물도 들어가야 되는 이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저희가 있어야지만 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데 또 그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이 장비 회사들이 장비는 제때 주느냐 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려나가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현재 최대한 이제 저희가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도 많은 속도를 내서 지금도 보면 이제 저희의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는 투자와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려는 많은 AI에 대한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우리가 펴야 되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AI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AI의 저희의 대한민국의 이제 전략, 저희가 무슨
이제 3강 뭐 이런 전략과 얘기를 냈다 캐치프레이스를 냈지만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AI를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저희의 문제는 어쨌든 AI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를 해야 이게 말이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뭔가를 생산하고 그 생산하는 거를 지금 수출을 하거나 뭐 다른 데를 쓰게 만들거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AI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산업화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부딪히는데 그 산업화의 게 첫 번째 게 인프라스트럭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AI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많이 잘 만들 수 있게 되냐 이게 저희를 보면 상당히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실제로 보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 보면 대단한 AI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가 뭐 100메가와트 정도쯤을 이제 아마존하고 같이 짓기로 울산에다가 이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늘려서 저희는 지금 한 900메가와트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한 1기가와트까지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충분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아주 진짜 더 큰 계획들이 계속 필요하다. 얼마만큼이냐? 그건 솔직히 정확하게 저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거는 최소한 보면 10기가, 20기가, 30기가 뭐 이런 정도쯤의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베이스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은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 AI 팩토리가 없는 거죠. 공장이 없는데 AI를 뭘 만들어내는다라는 거가 아주 글쎄요 뭐 남의 공장 가서 빌려서 그거 쏘다가 거기서 프로덕트를 만들자 뭐 이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 뭐 우리가 달러를 지불해서 결국 딴 데 가서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럼 그거는 과연 경쟁력 있게 잘 팔릴 거냐? 뭐 이런 모든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딴 걸로 가서 이걸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를 써다가 이걸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저희가 전략을 펼치려면 일단은 과감하게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과거에 저희가 뭐 중화학법을 만들고 뭐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을 만들고 이랬던 것들이 결국 지금에 다 보시면은 다 인프라스트럭처를 미리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프라 위에다가 올리는 엑스트라로 뭔가 올려놓는 활동은 경제적으로 이제 말이 되고 그럼 많은 경제 참여자가 그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자기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델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뭐 통신 강국이 됐다, 그 다음에 IT 강국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망이 없으면은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으면은 이 일이 잘 안 되는데 저희는 AI 데이터 센터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거고 그럼 그것만 만들었다고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걸 만든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당장 크게 1기가와트를 만든다라고 얘기해도 1기가와트를 대한민국에서 소화도 잘 못합니다. 당장은 뭐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아직 그럴 건을 못 만들어낸 거죠. 아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모터를 통해서 엔진을 돌려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필요한데 누군가는 모터를 계속 돌려줘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시동이 걸리면 이제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 선순환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가능한 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일단 공공의 수요를 모아야 됩니다. 공공에서 도대체 AI적으로 필요한 일이 뭐냐? 그럼 AI를 실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AI 갖고 뭐 국민 건강이라든가 무슨 주민 행정에 관련된 서비스나 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부 어떤 종류의 에이전트를 전부 붙이겠다. 그래서 나라가 무엇을 프로그램을 하거나 또 데이터를 또 가져오거나 하는 모든 이 오고 가고 하는 이 얘기를 훨씬 AI적으로 그러면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결국 보면 코스트를 낮추겠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트랜잭션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 빨리 내리기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행정과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도대체 이 얘기를 얼마나 빨리 누가 만들어서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법이나 얘기라는 게 지금 AI 시대에서 보면은 이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뭐 공공 입찰을 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보면 속도가 떨어져서 다 만들었는데
별 효용이 없는 상황으로 갈 상황이 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새로운 산업을 AI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 수요나 정부가 필요한 이 얘기들을 끌어모아서 가장 빠른 형태로 뭔가 일감들을 주시고 그걸 놓게 되면은 실제로 보면은 그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수요가 생기니까 이제 자기도 투자하고 자기 내부의 AI도 만들면서 이제 공공의 수요를 바탕으로 통해서 이제 AI를 내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AI 네이티브 국가 형태로 움직이는데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갖는 AI 전략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수요를 모아서 그 위에 빨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AI의 이니셔티브를 가져간다. 아직 이 레벨까지 많은 국가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직은 안 늦었다고 생각하고 빨리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걸 가능하다. 저희가 먼저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런 모델을 저희가 이런 서비스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걸 뭐 속칭 소버린 AI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소버린 AI의 어떤 부분을 뭐 통째로 만들어서 누가 다 통째로 상할 거냐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만드는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든가 뭐 일부의 어떤 얘기, 사회의 어떤 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이것들을 이 더드월드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형태를 통해서 저희의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 자체가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저희가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능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형태로 저희가 바뀌는 게 AI 시대에 저희의 서바이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만들 거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팔 거냐라는 얘기 안에 저희가 결국 보면은 AI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그 경쟁 시대에 들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예 내셔널 전략으로 AI의 프로덕트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서 결국 이거를 남한테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냐. 먼저 스케일을 장악하게 되면 한 번 장악된 스케일러리티는 그게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시도라는 게 비용과 얘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접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엔비디아 전략과 비슷합니다. 저희가 빠른 스피드로 계속 새로운 걸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내가 따로 만들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칩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지만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계속 빠지는 건 자기들이 만드는 속도보다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전략을 우선 카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AI 전략에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크게 세 가지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완벽한 걸 만들고 제도를 기가 막히게 해서 어떻게 도달하나 이런 시간이 아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계속 내놔야 되는 상황에 들어간다. 불완전해도 상관은 없다. 뭔가 빨리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AI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스피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뭐 그 스피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작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간 건 어느 정도의 스케일이 필요하다. 그 스케일이 얼마만큼이냐, 어느 스피드로 가느냐 똑같이 얼마만큼의 스케일이냐는 알아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최소한의 스케일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 그러면 기가와트 단위에 최소한 보면 뭐 10기가고 20기가고 이걸 타겟으로 놓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발표와 전략과 얘기들이 같이 있어야 이 땅에도 드디어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인더스트리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기업이나 민간의 참여자 혹은 대한민국에 있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날라와서 이 시장을 같이 자기도 참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쫙 쫓아오겠죠. 그게 어찌 보면은 저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되는 하나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세 번째로 돌아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이프티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스피드와 스케일이 필요해서 AI를 발전시키지만 어떻게 세이프티 문제를 해결할 거냐. 오늘 이제 세이프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AI에서 약간 조금 다른 건데 AI가 가져올 폐해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해법입니다라는 건 다시 전제를 하나 깔입니다. 얘기를 딴 데로 돌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돌려서 하다 보면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건 저희의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민주화라는 아주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수레바퀴로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으켜 세웠는데 이렇게 세우는 얘기에 지금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자본주의 사이드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장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자본주의의 efficiency가 지금은 계속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턴과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경제 발전이 쉽지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여기에 이제 AI 쇼크가 이제 계속 이 지오폴리틱스 쇼크 뭐 전쟁도 있었고 뭐 다 있는데 이 중에 또 하나의 쇼크라는 게 그 AI가 몰고 올 임팩은 아주 오래가는 전쟁이 났다는 지오폴리틱스는 그래도 뭐 한 1년쯤 지나면 또 뭐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 있고 뭐 이런데 아마 AI가 갖고 올 충격은 한 10년 내내 저희를 못 살게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AI가 발달을 하는 거니까 AI라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서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만들겠지만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일자리도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그만큼 빠르게 적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예 내셔널 레벨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이 문제, 그러니까 AI로 급속하게 넘어간 소사이티에 아마 상당히 큰 충격파가 될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새로운 캐피탈리즘 형태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뉴 캐피탈리즘은 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경제라는 것, 자본주의를 생각해보면 이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갖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 자본이 결국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합니다. 돈을 버는 쪽에 돈이 모인다. 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돈이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솔직히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돈뿐만 아니었거든요. 기업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일자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계속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만은 결국엔 기업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아니요, 나는 돈이 먼저야. 일단 돈이 벌려야 내가 뭐 잡을 더 만드는 상황이 생기잖아. 이 형태로 돌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에서는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내가 계산하는 거는 결국 돈을 얼마 집어넣어서 인풋을 얼마나 돈을 집어넣어서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이제 자본주의였죠. 이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우리는 믿었고 내셔널 이코노미도 GDP 모든 것들이 계산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모든 걸 측정을 해야 거죠. 그래서 이걸 되게 잘하는 거는 되게 우수한 기업, 잘하는 형태가 되고 돈을 계속 잘 버는 기업, 이걸 잘 못하면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는 그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니었다. 사회 전체를 생각해서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실제로 인풋을 집어넣어서 돈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덕트였다는 거죠. 돈만 나온 게 아니라 뭐 물건 그 안에서 뭐 물론 생산품이 나와서 그게 팔아서 나중에 돈이 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저희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희생을 했거나 좌업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어쨌든 사회에 기여를 했고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면 세금도 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경제활동을 한 것에 대한 토탈 지표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좀 뉴 캐피탈리즘 형태를 좀 만들어서 새 자본주의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AI 세상에 오면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집니다의 넘버원 얘기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 가치라는 것을 만드는 이코노미, 그걸 계산하는 이코노미로 바꿔야 됩니다. 더 무슨 말을 드리냐, AI로 이루어질 조합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상쇄할 만큼은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조합 중에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는 뭐 기업들은 새로운 조합을 모형을 해라, 뭐 그 억지로 뭐 어떤
법들을 만들어서 이제 뭐 해고를 금지하라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면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예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조합의 대부분의 얘기를 하는 건 소셜 사이드에 존재하고 있다. 이 소셜 사이드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착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뭐 NGO가 하는 일이라든가 뭐 기업도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합니다만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측정을 잘 못하는 겁니다.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을 합니다. 혹은 환경을 보호를 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얼마만큼의 가치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나요? 이 평가를 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나냐면 리소스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좋다. 뭐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좋다라는 칭찬이 나한테 무슨 가치를 주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리니까 칭찬해 줬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예, 거기까지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좋은 뜻과 좋은 마음에서 돌아오는 거지만 제도화가 되지가 않은 거죠. 이 제도화가 되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측정이 돼야 돼요. 착한 일이 얼마나 착한 일이었냐, 얼마를 써서 너 당신이 그만큼의 착한 일을 한 그 얘기가 어떤 가치였냐, 이걸 평가하는 필요성이 있죠.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한 10년을 해왔습니다. 11년째가 됐습니다. 11년째 지금 제가 이 평가만 지금 측정,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도 많이 만들었고 연구원도 만들어서 저는 이 일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측정을 못하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만들 방법이 별로 없다. 이 캐피탈리즘의 이 띠오리를 쓰는데 그 얘기를 지금 보면 소셜 사이드에다가 이걸 좀 더 집어넣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이코노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코노미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처럼 소셜 밸류를 되게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자본주의에서 갖고 있었던 이 시스템에서 보면은 기업은 돈 많이 벌고 와서 프라이빗 섹터가 돈을 벌게 되면 세금 내라고 그 세금을 정부가 가져다가 정부가 사회 문제에 나왔던 이들을 풀어나가는 게 지금의 같은 이코노미입니다. 돈을 버는 사이드는 어느 정도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반대로 보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예산 짜줘서 정부에다 주실 때 이 보시면은 이제 맨날 왜 막 그렇게 많이 쓰냐 이런 얘기가 돼서 이게 좀 이피션트하게 제대로 쓰는 거냐 이게 체크할 방법과 이게 효율성을 따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건 꼭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필요하겠죠. 제가 뭐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도 경쟁이나 혹은 새로운 종류의 측정 방법이 계속 들어가야지만 더 이피션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복지에 쓰는 데를 얼마나 더 에피션트하게 써서 실제로는 그게 혜택이 더 많아 적은 돈 갖고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냐. 솔직히 이게 이 상당 부분을 AI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걸 AI로 그냥 쓰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 사회 가치를 만드는 형태를 시장화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시장화에 참여자를 좀 더 많이 만드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면 착한 일이다 그렇게 한다 하는 거는 그런 착한 일과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칭찬도 하고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나쁘게 얘기하면 내 자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직업인 형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한다. 뭐 이런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의 글로 들어가면 삶이 고달프다는 거죠. 리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리턴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일을 정말로 한 겁니다. 한 만큼 리턴을 주셔야 됩니다. 한 만큼이라고 제가 말한 거는 측정이 되면서 이 착한 일을 한 만큼 리워드를 줘야 됩니다. 이 시스템만 작동이 되면 실제로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소셜 밸류 이코노미가 갑자기 이게 또 와서 잡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상당히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많이 하던 그 많은 일들을 어찌 보면은 국민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게 조합이 되고 국민 복지에 서로 돌아가는 걸 정부 혼자서 한다는 얘기로 들어가는 거에서 그 돈을 걷어다가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을 걷어다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리워드를 주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 주십시오. 이 일을 많이 하게 그 정말로 된 일을. 그러면 정부는 뭐냐면 사실 시판 보는 걸 마찬가지죠. 넌 돈을 얼마나 벌었냐? 그럼 넌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러면 세금을 이만큼 내라. 너는 뭐를 했냐? 사회 가치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너 일을 내 대신 내가 할 일을 네가 많이 해줬구나. 그럼 너 이만큼 가져가라. 이 일을 해주시는 일게 돌면은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이코노미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지금의 현재에서 AI로 일어나서의 잡이 없어지는 상태만큼 이제 반대쪽으로도 잡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같이 이걸 만드셔야지만은 지금의 AI의 쇼크를 줄이면서 저희가 AI 네이티브 국가 형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스케일이 안 되면 솔직히 이 부분을 상당히 보면 AI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걸 또 AI의 진전을 막고 되면 저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저희를 보면 상당히 딜레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피하시려면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놓으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한 5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넘어가는데요. 지금에 있는 걸로 지금 말한 걸로 충분히 성장이 다 가능한 거냐? 새로운 성장 방법을 하나쯤 더 모색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전략이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 성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만 AI 하는 거 아니고 전 세계가 뛰는데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가정은 저희도 보면 조금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 백업으로라도 저희가 다른 옵션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옵션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그럼 저희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의 면적과 인구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얘기를 보시게 되면은 북쪽이 막혀 있는 대륙과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 섬입니다. 저희가 한반도라고 부르지만은 솔직히는 이코노미 형태를 보면은 대륙에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것도 한쪽이 막혀 있는 섬, 북쪽에 없는 이 섬과 마찬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를 뭔가 이제 넘어가야 돼요. 아까처럼 이제 미중의 패권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수십 년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기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은 잘 안 될지언정 아무튼 우리로서는 꽤 위기 형태라고 또 하나 보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중에 들어가는 어떠한 갈등과 얘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를 디펜드할 능력이 있을까? 얘기하면 우리도 그럴 능력이 있다. 우리도 상당히 큰 이코노미와 얘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저희가 갖고 있는 이코노미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고요. 미국에 보면은 거의 한 15배, 20배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한 1.8 트릴리언 달러니까 1.8조 달러 이런 GDP 형태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저희보다 10배는 더 큽니다. 우리가 10분의 1 정도쯤 우리보다 작은 나라를 저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로 저희 생각 안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라고 보지만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의식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물론 꼭 그게 이코노미 사이드가 아닌 쪽에서 보면은 뭔가 필요한 얘기가 되고 전략적으로 이렇다. 그다음에 우리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특수 의미를 하지만은 사이즈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까지 중국의 이코노미에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지금 저희가 탈피해야 되는 얘기라고 우리가 많이 온 건 사실이지만은 솔직히 우리는 덩치를 더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룰을 테이크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도 룰을 메이크하는 형태까지 룰링이 되어야 되는 국제적인 룰이라고 하는 건 결국 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 힘을 갖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와야 됩니다. 상대편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사이즈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에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이즈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교도 힘들고 경제 문제도 무역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WTO 체제에서는 아주 즐거운 저희가 이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좋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WTO는 물 건너갔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려면 이제 저희 혼자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이게 안 된다면 누구 손을 잡고라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계 중에 제 1번 제 얘기라고 생각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와 처지가 똑같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통해야 되냐?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예 경제 통합을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협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이 우리를 쳐다봤을 때 이게 합쳐진 이코노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힘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지면 저희가 6조 달러 정도쯤 되는 GDP 사이즈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6조 달러면은 그래도 이제 중국의 한 3분의 1쯤 되죠. 그러면 우리도 봤을 때 우리 한 3분의 1쯤 되는 건 그건 조금 우리한테도 좀 필요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편으로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이즈와 얘기가 같이 돼야 됩니다. EU가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도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뭐 처음에 되게 작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EU를 물론 EU를 만든 배경은 여러 가지 땅에 있지만 결국 EU를 만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래도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얘기를 자기 보이스로 자기네도 최소한 미국이나 중국한테 대등한 형태로 협상도 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독립적으로 그 사이즈가 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미중과의 이제는 어떤 룰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힘이 결국 룰인 형태로 이렇게 돌면은 저희도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고 힘을 저희가 혼자서 그냥 다 빌려서 다 만들어서 충분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으니 옆에 있는 일본하고도 같이 이걸 만들어서 이만큼의 힘을 빌릴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보면 미중 이 갈등 안에서 저희가 비춰야 되는 건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일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에만 기대해갖고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일본도 인정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과의 협력 이 경제 통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압니다. 그걸 뭐 한꺼번에 전 주장하면 목표를 거기다 두고 이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많은 협력과 얘기를 빠른 속도로 해야 그다음에 저희는 보면 부작용이 줄어드는 적은 형태의 통합을 해갈 수 있는 상황이 저희한테 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보이스나 얘기라는 것도 훨씬 커지고 실제로 이 일본과의 통합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다음 모델 두 가지는 있는데 아주 이건 가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북쪽으로 가는 북방 모델이고 남방으로 가는 남방 모델이 그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남쪽부터 생각하게 되면은 실제로 보면 동남아나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도 결국은 보면 어딘가 속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나름 만들어서 동남아 국가끼리 무엇인가를 만들고 얘기는 했지만은 솔직히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려면 그거 다 모아도 별로 우리한테 그렇게 임팩이 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6조 달러 아시아에서 어쨌든 중국 빼고 6조 달러의 그 힘을 갖게 되면은 우리 경제권에 자기도 편입되기를 결국 원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더 많은 형태의 EU처럼 AU, 아시아 유니언 형태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면 중국이나 미국과는 사이즈의 마켓을 저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가 키 국가가 돼서 어쨌든 저희의 인트레스를 보호하는 형태까지도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본과의 먼저 통합과 얘기가 이루어지고 나야 그다음에 그런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한꺼번에 먼저 다 해갖고 모으면 안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EU가 27개의 나라가 모여서 하는데 뭘 하나 결정하는데 룰 방식이나 이게 너무 이제 힘들어져갖고 27개가 뭘 통일돼서 뭐 만들어내는데 너무 이 시간과 이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inefficient해지면 이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efficient한 경제 블록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룰링을 좀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 룰링 파트 안에 저희가 보면은 일본과 한국이 그걸 먼저 만들게 되면 먼저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북방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는 통일도 해야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보면 기업이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6조 달러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면 저희 이걸 중국이 통째로 다 한 나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러시아가 다 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동북삼성, 뭐 이 산동성, 저희 뭐 강서성, 뭐 이런 곳들은 대한민국과 상당히 지리적으로 되게 가깝습니다. 이 얘기를 같이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쪽에 있는 성들이 저희 경제권에 같이 편입이 되는 거예요. 꼭 경제권이라는 게 나라를 딱딱 잘라갖고 집어넣어야 되는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뭔가 경제 활동을 그 안에서 활발하게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중국에 있는 이쪽도 결국 보면 전체로 이 6조 달러 시장에다 뭔가 억세스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있는 연해주 쪽도 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 압력이 결국은 보면 북한을 대방하라는 형태의 얘기가 되고 저희가 필요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륙과 연결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상황을 만들어내면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 모든 얘기가 대한민국 혼자서의 힘만 갖고는 안 되니 실제는 보면 일본과의 통합을 되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 가설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모델을 하나 만들면 그다음에 이제 발전 방향과 얘기가 따로 존재를 하다 보니 설계를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더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자체가 저희한테 당장 목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건 너무 시기상조인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얘기가 되면은 그런 발전 가능성이 같이 존재를 한다는 게 실제로 일본과의 통합을 하게 되면 나오는 프리미엄에 속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 성장 모델을 하려고 생각하면 이제는 경제라는 게 경제 하나의 이코노미만 따로 뗄 수도 없는 거고 안보서부터 뭐 국방 외교까지 전부 다 포함시키는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 저희의 성장 모델을 만드는 데는 AI를 써야 되고 AI가 갖고 올 폐해를 잘 막아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포석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어진 시간 여기까지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이걸로 일단은 마치고.